TBS 대선 기획 선택 2022 공정의 가치를 묻는다. 네, 신장기업에서 마련한 우리 사회의 시대 정신을 함께 진단해보는 시간 TBS 대선 기획 선택 2022 공정의 가치를 묻는다. 어제에 이어서 우리에게 깊이 있는 시대 진단을 들려주실 분입니다. 정치철학자 김만권 박사님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김만권입니다. 예. 네네. 어제 공정이라는 말이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과정에 대한 것 그리고 이 능력주의로 갔는데 이 능력주의도 더 한 발짝 더 나가서 노력주의가 돼버렸다라는 점까지 진단을 해주셨고요. 우리 단골 손님 여러분들이 굉장히 목마르셨나 봐요. 많은 분들이 재밌었다, 즐거웠다, 생각해볼 만했다 하는 댓글들을 굉장히 많이 주셨고 김만권 박사님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도 많이 주셨어요. 제가 감사합니다. 그런 평가를 해주셔가지고. 예. 자, 어제는 소위 이준석과 능력주의라는 게 뭐냐? 공정이 우리나라에서는 능력주의, 노력주의로 갔고 이준석 대표가 능력주의를 주요하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는데요. 자, 근데 이제 이준석 대표는 그런 얘기를 해요. 야, 능력주의 말고 공정한 경쟁이라는 책에서 아예 또 인터뷰에서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그럼 능력주의 말고 다른 대안이 뭔데? 능력대로 사람들한테 분배해 주는 게 그게 정의로운 거 아니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 예, 이렇게 당연합니다. 근데 이게 시장주의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 우리가 아무리 부정해도 시장이라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냉정하게 어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상업적 가치가 있는 것을 가장 효율적으로 잘 만들어내는 능력에 대해서 가장 좋은 평가를 하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자원이나 어떤 그런 사회적 그런 그 보상을 집중적으로 분배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시장은 능력주의가 늘 작동하는 곳인데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 중에서도 아주 좁은 시각에서 상업적 가치가 있는 것을 효율적으로 만들어내는 능력에다가 집중적으로 이제 분배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네. 예, 그런데 그런 능력들이 사실은 또 알고 보면 그러면 개인이 정말 노력해서 만들어내는 것이냐 우리가 그런 걸 들여다봐야 되는데 실제 많은 능력주의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답하고 있는 건 뭐냐라고 하면 실제 능력이 만들어져서 세습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면 능력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사실 우리가 가족주의 안에 살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네요. 예. 그렇네요. 그런데 이게 자식을 데리고 자식을 낳고 있는 한 아무리 능력주의를 강조해도 그 능력주의는 결국은 신분 세습주의로 변하게 돼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걸 자식 숭배라고 마이클 영 같은 이제 능력주의 용어를 만든 사람은 자식 숭배가 존재하는 한 사라질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자식 숭배. 예, 굉장히 뼈 아픈 말로 들리네요. 우리나라에서는 자식 숭배. 보통 그렇게 표현을 하죠. 삼루에서 태어난 사람이 자기 힘으로 삼루까지 온 줄 안다고. 예,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고요. 그리고 실제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성공한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성공한 사람들은 거의 다 100이면 100 자기가 노력해서 성공했다고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 뭐냐? 삼루에서 태어난 사람은 자기가 노력해서 삼루에 있는 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미. 그렇죠. 예, 그 전제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과연 능력주의가 자원을 공정하게 배분하는 수단인가? 그 자체에 대해서도 의문은 제기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가족주의가 존재하고 있고 우리가 능력주의가 작동했던 만약에 1세대다. 그러면 신분 타파를 위해서는 괜찮았다는 거죠. 그게 신분 질서를 타파했다고 소위 한다면. 과거에 정실주의, 봉건주의에서 이거를 타파하기 위해서 능력주의가 들어오는 거는 일정한 긍정적 효과가 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심지어 이제 많은 연구소들을 들어보면 그래서 원래 능력주의가 등장한 곳이 우파가 아니라 좌파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그랬죠. 좌파들이 능력주의를 그렇게 밀었는데 문제는 뭐냐? 지금 영국의 노동당을 들여다보면 보수당보다 학력도 훨씬 더 높고 노동자의 자식들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거기 들여다보면 거기 엘리트들이. 그래서 실제 여기 안에 내부에 들여다봤을 때 능력주의가 강조되면 강조될수록 우리는 결국은 그게 근본적으로 자기들이 타파하려고 했던 그 대상으로 변해갈 수밖에 없다. 세습. 예, 세습으로 변해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자, 이런 능력주의가 능력이 세습된다. 라고 하는 현실적인 게 여러 군데서 사실은 데이터를 통해서도 많이 이렇게 확인이 되잖아요. 아버지의 소득과 아들의 소득이 비례해요. 예, 그렇죠. 아버지의 학력과 자식의 학력이 비례하고 소득과 소득이 비례하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실에 닥쳐 있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진공 상태에서 그 공정한 경쟁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자, 이준석 그 대표가 얘기했던 능력주의라는 게 이게 포퓰리즘으로 가고 있다. 예.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저도 저 논문 올해 이번 달에 황해문화 개간지에 나와 있는 논문 알아서 재밌게 봤는데 일단 포퓰리즘에 대해서 예.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이미지가 있어요. 예. 나쁜 거. 나쁜 거. 예. 막 나눠주는 거. 막 나눠주는 거. 예. 예. 뭐 실제로 이제 우리가 포퓰리즘이라고 했을 때 원래 포퓰리즘 자체가 작동하는 방식이 네. 저기에 소수의 엘리트들이 있고 음. 여기에 다수의 소위 말해 원래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인데 그 권력을 잃어버린 다수의 빼앗긴 평범한 사람들이 있다. 이제 우리가 그 권력을 다시 찾아올 때다라는 네. 방식으로 모든 포퓰리즘이 작동을 하거든요. 그렇죠. 좌파든 근데, 우파든. 예, 좌파든 우파든 다 그렇게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라고 했을 때 이 포퓰리즘이 사실은 그래서 약간 어쨌든 여기서 국민들이 최고 권력이라는 발상을 공유는 하고 있어요. 네, 포퓰리즘이, 국민주권. 예, 예. 국민주권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적 발상이 없으면 포퓰리즘은 사실은 애초에 작동하기 되게 힘들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애초에 작동하긴. 그런 점에서 이제 포퓰리즘이 등장했다라는 말은 뭐냐면 기존의 민주주의 이상 신호가 왔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어떤 기득권층들이 예. 굉장히 공고해졌다. 예, 기득권층이 공고해졌다라는 의미죠. 예, 그다음에 주권을 가진 국민들이 뭔가 소외받고 빼앗기고 예, 있다. 빼앗기고 이런 이제 있다. 정서적인 공유가 있다는 거죠. 예, 그런 정서적인 공유가 있다는 거죠. 이제 예. 문제는 뭐냐면 네. 그런 것들이 사회 현상으로 드러났을 때 건전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드러나느냐, 네. 문제를 악화시키는 경우가 되느냐라고 했을 때 네. 이제 많은 포퓰리즘이 악화시키는 경우를 많이 만들어냈기 때문에 네. 포퓰리즘을 문제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네. 근데 특히 지금 현재 21세기 우파 포퓰리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작동하느냐라고 하면 이게 소수의 엘리트와 평범한 우리 사이의 제3집단을 항상 설정을 해요. 제3집단 원래 예. 기득권과 귀족을 타파하자 우리가 주인이다. 예. 이거는 괜찮은 그건 포퓰리즘의 괜찮은 긍정적인 측면이에요. 긍정적인 측면이에요. 예, 근데 그런데 제3집단을 설정하는데 이 3집단이 주로 누구냐? 여성, 외국인 노동자, 난민, 성소수자 같은 사람들을 설정해요. 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봐라. 우리 평범한 사람들보다 저 기득권 엘리트들은 저 3집단을 훨씬 더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준석 예. 대표가 얘기하는 586 기득권들이 여성들을 자기 동년배 여성들 20대 남성들의 동료인 여성들을 할당제로 아끼고 사랑한다. 예. 우리를 배제하고 그쵸. 예. 우리를 소외시키고 아니 권력에서 배제되어 있다라는 것도 정말 서러운데 근데 내가 같은 집단 내부에 있어서 나보다 더 사랑하는 집단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나는 알다거나 버림받고. 인식하게 버림받게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분노는 증폭될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사람들을 동원하는 거 그러니까 배제된 집단을 이제 활용해서 이제 동원하는 걸 우리가 우파 포퓰리즘의 가장 전형적인 작동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흔히 을들의 싸움 그렇죠. 이렇게 만드는 예. 거다. 을들의 싸움을 묻히는 거죠. 사실은 알고 보면. 예.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준석의 포퓰리즘은 서양하고 좀 다른 게 뭐냐면 네. 서양은 그 포퓰리즘이 능력주의에 반발해서 나왔어요. 그래 너 잘났다. 예. 네 잘났다. 예. 라고 생각하는 기득권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대항을 하는 거죠. 포퓰리즘이 서양은. 그래서 이게 마이클 샌델 같은 사람이 책에다 쓰는 게 뭐냐면 그래서 트럼프가 운동을 할 때 능력주의에 관한 이야기를 한 번도 안 했다는 거예요. 이 해결책으로 능력주의를 단 한 번도 내세운 적이 없다는 거예요. 소외된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특이하게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그걸 잘랐어요. 오히려 능력주의를 해결책으로 내세운. 그게 된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능력주의를 얘기했을 때 우리가 진공 상태에서 경쟁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기득권자들이 자식 숭배하면서 기득권자들에게 다시 자신의 재화를 물려주는 건데 그런 방식을 해결책을 들고 들어왔는데 이게 우리나라에는 작동할 수 있는 배경이 어느 정도는 좀 있었어요. 뭔가요? 왜냐하면 2018년에 우리나라에서 공정성 가치를 조사했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의 66%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능력과 노력에 따라 차등 분배를 하면 할수록 그것이 더 공정한 분배다라는데 66%가 동의를 했어요. 예. 그럼 실제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능력과 노력에 따른 차등 분배에 대해서 엄청나게 선호하는 집단이 지금 많이 만들어져 있는 거죠. 다 자기 책임 각자.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노동윤리에다가 우리나라는 자기 책임의 윤리까지 더해지면서 정말 어떻게 보면 각자 도생의 윤리가
꽉 채우고 있는 그러다 보니 이 능력주의라는 것들이 언제든 넌 노력하면 출세할 수 있다라는 그 마력의 같이 그것들이 작동하면서 사람들이 이 능력에 따른 분배를 받아들이는 이제 그런 성향이 있는 거죠. 노력에 따른 분배. 그렇죠. 근데 그 능력과 노력은 아까도 우리 김만건 박사님 말씀해 주셨지만 세습되고 있는데. 예, 사실은 알고 보면 예. 세습되고 있는데 파락군 아이들의 부모님과 그다음에 법원에서요. 그전에 그 신규 임용 판사들의 출신 학군을 통계를 한 해인가 두 해인가 내고 나서 더 이상 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파락군이 압도적이라서. 예, 실제로 우리가 서울대 입학생들을 이렇게 들여다봐도요. 강남 상구가 압도적이고 네. 그리고 수시나 이런 것보다 정시에서 더 압도적이에요. 훨씬 압도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능력주의를 내세우면서 우리가 그 소외된 사람들이 야 여기서 난 소외돼 있어서 나도 사회적으로 계층 이동을 하고 싶어. 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시험을 정시로 바꿔줘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네. 그게 정시로 바뀌면 더 계층 이동은 막힌다는 맞습니다. 거예요. 사실은 알고 보면. 예. 예. 자, 근데 이게 거꾸로 보자면 자기 책임의 윤리, 노력주의를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만큼 각자 도생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만큼 사회로부터 사회적 신뢰 내지는 사회가 국가와 사회가 나를 도와준 적이 없다라는 자기 체험도 좀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다 보니까 복지에 대해서 굉장히 뭐라 그럴까 이거는 뭐 포퓰리즘이야 오히려 복지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실제 저는 어떻게 보면 저도 충분히 이제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2018년에 한국 리서치에서 되게 흥미로운 조사가 한번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외로운부 장관이 필요할까? 외로운부 장관. 예, 2018년에 영국에서 1월에서 이제 외로운부 장관이 임명이 되면서 우리나라도 외로운부 장관이 필요할까라고 해서 이 외로움도를 조사를 했어요. 네. 그런데 놀랍게도 여기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외로운 세대가 20대로 늘어났어요. 친구들이랑 20대. 막 어울려서 제일 즐겁게 지내고 있을 것 같은데. 예, 근데 20대가 10명 중에 4명이 이게 외롭다라고 답하고 있고 외롭지 않다라고 답한 사람은 누구냐? 않다라고 답한 계층은 15%가 안 돼요. 그래서 대체로 외롭네. 예. 그리고 이게 늘 상시적 외로움이라고 부르는 늘 외롭거나 자주 외로운 사람이 거의 40%예요. 그런데 이게 외로움의 원래 본질이 뭐냐면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라는 그 감정에 우리 20대들이 오랫동안 시달려온 거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통계적으로 들여다보면 이게 되게 놀라운 게 뭐냐. 그다음 외로운 세대가 30대. MZ세대는 외롭네요. 예. 그리고 그다음 외로운 세대가 40대. 그리고 우리나라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덜 외로워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 완전히 반대예요. 거꾸로네요. 예. 실제로 65세 이상은 17% 정도밖에 외롭다라고 대답을 하지 않아요. 거기는 사회적 네트워크 있어요. 예,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2030 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 국가로부터 도움을 받은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없는 거죠. 예, 그래서 근본적으로 여기서 도움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 나 스스로 살아남아야 된다는 그 압박감에 가장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능력주의 쪽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나. 능력주의로 가고 그리고 제3세력을 해놔서 내가 이렇게 외롭고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 우리나라의 소위 기득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 이유는 쟤들 때문이야. 그렇죠. 쟤들을 도와준다고 나를 안 도와주는 거야. 예. 이게 바로 공정으로부터 시작됐지만 능력주의, 노력주의로 가서 소위 이런 이준석식의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것의 작동의 원리가 그러하다. 외로움을 좀 타개해야 되겠네요. 예, 그럼 근본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고립감, 우리 2030 세대들이 느끼고 있는 그 사회적 고립감을 타파하는 제도들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그 외로움에 관련된 요소들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기본적으로 1인 가구, 1인 가구에서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이 있고 46%인가 뭐 이제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데 문제가 뭐냐? 20대의 1인 가구가 엄청나게 몰려 있어요. 또. 그런데 소득이 200만 원 이하일 경우 또 외롭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또 20대들이 몰려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계층을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개선해 줄 건가? 그 대안을 찾으면 우리가 굳이 능력주의에 집중하지 않는다고 해도 개선책은 있다. 자, 생각이 들어요. 공정이 화두인 시대에 능력주의, 노력주의로 몰아가는 공정이 아니라 이미 능력주의는 세습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진정한 공정의 가치는 무엇이다. 뭐
한번 정리를 좀 해주시죠. 지금 한 1분 30초밖에 안 남아서요. 뭐 제 생각에는 우리가 이 자기 책임의 윤리 바깥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가 너무 많이 특히 이제 소위 말해 지금의 2030 세대들은 우리가 자기 책임의 윤리로 만들어낸 첫 번째 세대들이에요. 네. 그래서 이 세대들은 사회로부터 어떻게 도움받는지 그리고 사회와 어떻게 같이 협력해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경험 자체가 부재한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세대들과 함께하면서 사회와 함께할 때 이 세대들의 삶이 나아질 수 있다는 걸 실증적으로 보여줘야 된다. 그러면 그 경험을 복지, 줘야 된다. 교육 이런 데 우선적으로 맞습니다.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리고 더 나가서 이 세대들이 자신의 삶을 개척할 수 있는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 기본적인 뭐 종잣돈이라든지 네. 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마련해 주는 방식으로라도 해서 우리가 뭔가 내 인생에서의 어떤 인생의 전망이 있고 계획이 있으면 그걸 내가 실현할 수 있는 사회에 살고 있다. 라는 따뜻함을 느껴야 그렇죠. 되는 거네요. 그런 가능성을 보여주는 제도들이 작동을 해야 된다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청년들에게 손을 내밀고 그 손을 따뜻한 손을 청년들이 언제든지 내가 외로울 때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 사회가 제공을 해야 된다. 예. 그리고 그런 것들이 단지 인정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제도로. 정의로운 제도로서 작동해야 된다. 복지, 예, 뭐 그렇습니다. 기본소득 이런 것들이 거기서 예, 검토되겠네요. 맞습니다. 뭐 기초 자산, 뭐 청년들의 인생 출발 자금을 만들어주는 기초 자산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의 제도로서의 가능성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더 이야기 듣고 싶은 게 많은데요.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까지 이틀간 경희대 김만근 교수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내일은 소셜넷 접경지대의 조형근 소장님과 함께 공정을 넘어 불평등 해소로 가자라는 주제로 이틀간 대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